(3월 27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 출근하는데 꽤 춥더라고요. 그렇죠. 네. 봄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하죠. 꽃샘 추위가 제법 세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네, 이분들입니다. 오늘도 TV 화면 사진으로 찍어서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지금 3월 말인데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어요. 네,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던 찰나에 말 그대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전북 동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철원은 오늘 아침 영하 7.5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영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도 2도로 어제보다 3도나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의 추위는 낮부터 풀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겠고 곳곳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도 금세 해제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2도, 대전 0도로 쌀쌀하다 못해 추운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창원 16도, 부산 17도로 금세 따뜻해지겠습니다. 아침엔 춥고 낮엔 온화해서 일교차도 크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싶습니다. 월요일답게 출근 정체가 아주 긴데요. 보통 출근길엔 산업단지들이 많은 곳으로도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안산이나 화성, 시흥 지역을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붐비고요. 또 서울 도심 향하는 길은 경인과 서해안선, 경부선이 꽤 힘겹습니다. 맑은 하늘과 예쁜 벚꽃 속 분당 수서로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수서 나들목 주변에서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고요. 또 분당이나 용인 지역에서 서울로는 경부선도 많이 택하시죠. 기흥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 특히나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 통과하는 데는 44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이용해 서울 들어오는 분도 계시신가요? 광명역부터 금천까지가 꽉 막혀 있고, 오늘은 반대 목포 방향으로도 8탄에서 화성휴게소 통과 버겁습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군포 주변에서 길게 막힙니다. 안전띠 전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 인천 만이산에서 발생한 산불, 밤샘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이 거의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 정수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천년 고찰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거기는 보물도 있고 이제 주요 문화재인데 비라도 좀 내려서 불을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곳 많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가 반발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 후 공석이던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머니클래스 1인당 커피 소비량 세계 2위 우리나라, 투자 관점에서 커피 시장 전망해보고요. 쌍클라이프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아빠의 고민, 아빠 육아의 모든 것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어제 오후 인천 만이산에서 발생한 큰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지금 다시 헬기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는데요. 걱정했던 국가 지정 보물 정수사 법당은 현재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렬한 불길이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헤집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오릅니다.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44분. 불은 삽시간에 능선을 타고 번져 날이 바뀔 때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불이 시작된 만이산 초입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불길이 잦아들었다가도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9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여기다 바위산이고 그래가지고 안전 때문에 일반 진화대는 못 올려보내고 우리 특수 진화대나 공동 진화대들이 호수 끌고 올라가서 주민 8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몸을 피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보물 161호 정수사 법당이 있어 우려가 컸습니다. 정수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천년 고찰입니다. 보물도 있고 이제 주요 문화재인데 비라도 좀 내려서 불을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법당까지 불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고 산세가 험해 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86%, 축구장 31개 규모의 면적이 산불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불은 만이산 초입의 나무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국은 진압이 끝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 비봉면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불이 번진 건데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나무배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8명이 구조됐고 62명이 대피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맹국가인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크라이나가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은 거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핵 사용의 징후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항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푸틴의 전술핵 무기 배치 소식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긴장 고조 행위이며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indicate Mr. Putin is preparing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y way whatsoever in Ukraine. 앞서 현지 시간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요청에 의해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며 7월 1일까지 전술핵 무기 및 저장고의 완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Учат, кстати говоря, их экипажи, их летчиков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этот вид вооружения.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мы сделаем то же самое,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동창리에서 KN-23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후 8일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내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행정고시 특채 출신으로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찰청 차장 등을 맡았고 일선 수사부서를 거쳤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맡을 당시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우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하고 우 내정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보직으로 꼽힙니다. 경찰 내에서도 서열 2위로 통하는 계급인 만큼 내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를 감안해 내부 추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우 내정자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귀국 후 직접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항공편 예매 내역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0시 50분 뉴욕을 출발해 우리 시각 28일 새벽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전 씨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광주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 표현하고 가족들은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할아버님이 하신 정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폭로 사흘 만인 17일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전 씨는 이후 일주일 만인 24일 퇴원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내사 중인 경찰은 전 씨가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플러스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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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도성입니다. 네. 샵 이도성도 같이 태그를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아주 평가를. 오늘 되게 단호하시네요. 오늘 김하나면서 진행이 대단합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하나만 낳자 물음표인데요. 과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 있었잖아요. 이게 1970년대인데 맞아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10명 중 6명이 첫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표 먼저 볼까요? 네. 네, 2022년 통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4만 9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첫째가 15만 6천 명으로 62.7%, 둘째가 7만 6천 명, 30.5%, 그리고 셋째 이상이 16,800명으로 6.8%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비중이 이 60%가 넘어선 게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는 지난해보다 8천 명 늘었지만 둘째는 15,000명, 셋째 이상은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다. 저는 이제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다른 친구들과 총 5명이 모였는데 저희 딸 빼고는 나머지가 다 외동이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진짜 살아있는 통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통계가 뒷받침이 되는 현상이에요.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통계인 것 같은데 이 흐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최근 3년 통계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나오면 쭉 나오죠. 네네네. 첫째는 56%대에서 62%로 치솟았는데 이 35%대를 유지하던 둘째 비중,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 중에 둘째인 사람이 했는데 35%에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향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요즘 결혼 자체를 늦게 할 뿐더러 당연히 그럼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그런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숫자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년 전을 기준으로 첫 출산을 한 여성 나이가 평균 32.6세였습니다. 이게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3년부터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결혼도 또 출산도 늦어지는 데다가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둘이나 낳아서 기릅니까? 사실 뭐 하나만 낳아도 아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가혁 앵커 완전 애국자 아니에요? 진짜 완전 독립투사야. 혼자 둘이나 키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가자. 네. 일단 타의 모범이 되는 우리 이가혁 앵커인데 이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월 평균 60.4%래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버는 것에 애를 둘 키우면은 내가 버는 것의 60% 이상을 그냥 돈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마트를 정말 자주 가요. 대형 마트를. 네, 계속 가시죠. 네. 그러니까 왜 애 안 낳냐? 너네 왜 안 낳냐? 이런 말만 해서는 솔직히 해결이 어렵다는 뜻인데요. 네.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긴급대출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거 부분을 약간 뚫어주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트 자주 간다는데 마트 혜택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정부는 다자녀 세제 혜택을 아이 한 명만 낳아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뭔가 세 가구, 그러니까 3명 자녀 있는 집은 마트 할인해준다거나 이런 게 좀 국가적으로 정책이 되면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럽이었나? 한 국가에서는 네. 아이들이 마트에서 과일을 먹는 건 다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봐요. 진짜? 그것도 놓여 있는 걸 먹는 건 상관이 없대요. 아동 복지 차원이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게 합계 출산율도 지금 0.78 꽤 낮다고 하니까 대책이 좀 시급합니다. 이게 사실 웃고 떠들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 1순위로 좀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도 애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가볼까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지하철에서 총 들었다인데요. 이게 지난주 경찰에 총을 든 남성이 지하철에 탔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데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총 연극용 소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얼마 전에 예비군이 총 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신고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지난주에.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또 소품용이라고 하니까 네, 아주 소품용이었어요. 색다르네요. 조금 다른 일이었는데 네. 이 붙잡힌 남성 연극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무대에서 쓸 모형총을 들고 귀가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총을 압수했는데 이 쇠파이프와 나무로 만들어져서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 엽총이랑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이 탄화를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이 경찰은 이 남성을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니 이게 소품용 총, 가짜 총 이거 뭐 격발도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걸 입건을 해요? 처벌도 그럼 가능한 거예요? 일단 법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발사 기능 자체가 없는 모형총이더라도 이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총포 화약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총이 아니어도 돼요. 총과 비슷한 것이어도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허술해도 누군가 보고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착각했다면 이게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 소식을 이도수 기자가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모형총이 근데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연극같이 이렇게 갖고만 다녀도 처벌을 받습니까? 사실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네. 모형총에는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 컬러 파트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저 주황색. 저게 있어야 돼요. 저 어릴 때 장난감 총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없다가 어느 순간 사는 총부터는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총에는 이런 플라스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이 가짜 총, 모형총에는 저런 컬러 파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실제 총포로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입건만 된 단계니까요. 혐의가 인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바로 가보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이번에는 뼈무덤인데요. 네, 뼈무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개 농장에서 이 뼈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물 수십 마리 뼈가 쌓여 있던 건데 개 사체 8구와 함께 좁은 철창 안에 갇힌 게 50여 마리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경기도 어디인가에서 뭐 강아지들이 뭐 이렇게 1000마리 넘게 맞아요. 있었다. 죽어 있었다. 굶어 죽었던 뭐 그 그런 강아지들.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동물 히틀러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예, 조금은 심각한 사건이었는데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을 제보받아 찾아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라고 하고요. 이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이용주 캐스터가 방금 말한 그 사건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경기도 양평. 네, 맞습니다. 경기도 양평이었는데 60대 남성 A씨입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번식장 등에서 돈을 받고 데려온 게 1,200여 마리를 가둬놓고 굶겨 죽인 혐의인데요. 강원도 번식장 한 곳과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도성 기자도 반려견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 가구 수가 6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반려견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렇게 좀 어두운 이면에 이런 사건에 대한 조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바로 또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최소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토네이도가 얼마나 셌는지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였는데요.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수십 톤짜리 트럭 2대가 이 부서진 주택 잔해 위에서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가 원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럭이 위에 올라가 있죠. 토네이도가 저렇게 엄청 강력해서 저 큰 트럭들도 지금 날아다닌 겁니다. 또 이 다른 영상 보시면은 지금 초대형 트럭이 지금 뭐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는 모습이죠. 네.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 완전 뒤에 들려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심각했는데 운전자 무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지금 또 다른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자동차 앞범퍼에 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센데 저게. 네, 제 생각에 차가 날아갔다가 이 나무에 꽂힌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또 건물 잔해도 이 나무 곳곳에 꽂혀 있습니다. 아이고. 집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나서 입체감 있던 이 주택가가 지저분한 이 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토네이도에 주민들은 대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We were in our house. It actually blew our carport off. Sheds gone, holes in the roof, but just a lot of yard to clean up. And once I look out the window, I thought my whole town had been destroyed, which it mostly was. So. 미국 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를 두 번째로 강한 EF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속 267km를 넘는 바람이 불고 집은 무너지고 작은 물건들은 막 미사일처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시피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지금 26명 사망자 외에도 실종자가 많다고 하니까 구조 작업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 소식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가 다국적 쟁탈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권 씨를 기소한 데 이어서요. 테라를 발행, 유통하는 테라폼 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도 권 씨의 신병 확보전에 가세했습니다. 권 씨를 곧 다른 나라로 넘길 듯했던 몬테네그로 법원마저 자국에서 먼저 재판을 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권 씨를 수사하거나 기소한 국가가 최소 4곳이라는 건데 그럼 지금 검거가 됐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러겠네요. 예,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가 송환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한 상태인데 몬테네그로가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이랑 다른 국가의 신병을 윈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 국내에서 테라 루나 피해자가 피해액은 한 50조 원 정도 됐다고 말했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28만 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권 씨가 잡혔어도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 막대한 이 피해가 있는 만큼 우리 관할에서 좀 혐의를 입증하고 징벌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데 현재 뭐 제가 인터넷 국내 여론을 조금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로 데려오지 말고 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이런 상황이라서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소식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이 때와 장소를 맞게 적절한 차림새를 갖춰야 옷을 잘 입는다고 하죠. 요즘은 그보다는 이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남성 어떠신가요? 지금 수트, 지금 정장을 아주 잘 차려입고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떠십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되게 길어 보이는데. 아, 그죠. 많이 힘들어 보이죠.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남성이 위아래 정장 차림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평범한 이 등산 차림을 하는데 심지어 구두까지 신고 있죠. 야, 근데 저 구두 신고 등산하면 저 발목 꺾일 텐데 조심해야 될 텐데요. 저거. 네,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이 등산 스틱 대신에 어깨에 뭐 가방까지 짊어지고 산이 아니라 딱 이 회사 간의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장이다. 네, 지금 이 남성은 일본인 재단사인데요. 자신이 만든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나선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편한 옷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이 차림으로 말레이시아 최고봉 키나발루를 2,300m나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상까지 4,000m 정도 되니까 그래도 반은 넘게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이 1950, 1950m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 거네요. 대단하긴 하네요. 백록당 위로 간 거네. 한 8, 9시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아쉬워요. 4,000m까지 가지. 왜 중간까지만 갔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사실 청바지만 입어도 신축성이 없으면 산 탈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장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해냈습니다. 자,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불사지르는 이 홍보 전략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정장 입고 정봉길 트레이너랑 여기 바닥에서 맞아요. 복부 운동 했잖아요. 네. 등산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네, 출발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출발! 네, 인증샷의 시대라서 뭐 이런 정장 등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역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제가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고기 바짝 말라 있습니다. 영락없이 지금 죽은 것 같은 모습인데 근데 지금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물을 조금 적셔주니까 갑자기 보시죠. 지금 물을 살짝 뻐끔뻐끔해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물 밖에 나와서 이미 오래전 죽었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마술쇼 보는 것 같죠? 아니, 저거 조작된 영상 아니에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실화예요. 근데 하도 이게 또 희한한 광경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물고기는 플래코라고 하는 이 메기과의 한 종류 물고기입니다. 위안에 산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 밖에서도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30시간 가까이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면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이 몸을 바꿀 수 있어서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와, 요즘 물 부족 현상 아주 많이 우리 인간도 그렇고 동물들도 시달리고 있잖아요. 참 확실히 생존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뭄이 오면은 이 물고기가 몇 달이나 굳은 진흙 아래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 맞으면 다시 또 땡 하고 또 살아나고요. 이 정도면 뭐 물고기의 좀비라고 불려도 되지 않나 싶네요. 완전 좀비처럼 살아났네요. 네, 그렇죠. 저도 이 낚시하니까 메기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친구 근데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좀비 피쉬?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커피 공화국 대한민국 커피 산업도 맑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 정말 간절합니다. 출근할 때 점심 먹고 나서 저는 사실 저녁에도 마시는데요. 이렇게 한국인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커피. 한국의 커피 사랑이 깊어질수록 커피 산업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와 트렌드를 잘 관찰하면 투자 기회가 보이는 법. 커피, 맛있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산업적인 측면, 투자의 관점에서 전문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루에 커피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한 3잔 정도 마시는 것 3잔. 같습니다. 네. 요새 평균이 거의 3잔 정도 되는 것 평균 같아요. 3잔이고요. 네. 오늘 옷도 일부러 커피색으로 아, 그러네요. 입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JTBC 커피를 또 주시더라고요. 아, 맛있죠. 맛있게 마셨습니다. 얼마나 커피 드세요? 저도 새벽에 출근하면 먹고 한 4-5잔 먹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군요. 예, 자기 전에도 먹고 하니까. 커피 산업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국 방문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네. 아니 서울 걷다 보면 2-3걸음마다 카페가 하나씩 보인다.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나요?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네. 20만 톤에 이릅니다. 처음 20만 톤을 상회했고요. 네. 또 커피 수입액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인데 42%나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피 수입액이 약 10년 전이죠. 4.8억 달러에서 22년 13억 달러로 42%나 증가했고요. 수입액이니까 수입액은 수입양 곱하기 가격 아니겠습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액도 늘었지만 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커피 수입량만 보더라도 9.5%나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커피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의 인구로 환산을 해보니까 1인당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네네네, 궁금합니다. 하루 평균 1.3잔. 1.3잔? 한 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67잔 정도 마십니다. 한 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게 세계 2위 수준이고요. 세계에서 평균 161잔 정도 마시니까 우리나라는 367잔이면 정말 커피 많이 마시는 나라다. 커피 수입액 규모로 봐도 세계 6위권에 해당됩니다. 와,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평균이 161잔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367잔이다. 와, 진짜 많이 먹네요. 근데 점포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특히 요새는 트렌드를 보니까 좀 빨리 나오고 용량 많고 값싼 약간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죠. 커피숍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 커피숍이 증가하는 그 속도를 견인했던 그런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커피 그 저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디야라든가 메가커피, 그 컴포스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커피숍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실제 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저가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9만 9천 점포 정도. 커피 점포가 9만 9천 점포인데 이 9만 9천 점포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 거냐. 우리나라 치킨집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치킨집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치킨집이 8만 1천 점포 정도 되니까 커피숍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 볼 만큼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커피숍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배달도 빨리 잘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일종의 약간 양극화도 읽히는 분위기인 게 요새 일종의 고급 커피를 파는 그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런 브랜드나 그런 트렌디하게 고급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만큼 판매하는 점포나 그런 뭐 커피 유통 업체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죠. 우리 이 커피라는 것은 그 카페인을 마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취향을 마신다라는 것이고 분위기를 마시고 그렇죠. 분위기를 마시고 그러면 그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그 분위기에 취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커피를 찾아 나선다. 이런 개념을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2014년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죠. 스타벅스가
리저브라는 스페셜티 커피 또 숍을 또 런칭합니다. 네. 그 이후에 현재 87개 매장까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스페셜티 커피에 도전하면서 스페셜티 커피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양극화되는 거죠. 저가형 커피숍도 늘어나지만 스페셜티 커피숍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의 취향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 이 커피 대회도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커피 대회가 글로벌 커피 챔피언십 이런 대회에 참석해서 또 내가 인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다. 그러면 그런 커피 여행도 떠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커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역으로 세계인들이 이 커피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나라 챔피언들을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로도 또 커피 여행을 찾아오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해외 유명 그런 커피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블루보틀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예. 뭐 서울 중심가나 이런 데 많이 매장을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블루보틀 포함해서 독일의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죠. 보난자 커피라든가 또 더반 커피, 뭐 굉장히 많은 커피 브랜드들도 한국으로 런칭되는 것을 보면 커피 산업이 정말 무시할 만한 산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러면 저가 커피부터 뭐 고급 커피까지 번성하는 건 좋은데 산업적으로 보면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커피 산업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유망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단적으로 증거를 들으면 반도체 산업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대략 600조 원 정도 됩니다. 600조. 근데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믿으시죠? 근데 커피 산업의 총 규모가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전 세계 규모가 500조 원. 반도체 산업하고는 조금 차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고 이 커피 산업이 아직도 4에서 5%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배경, 커피 산업이 왜 유망한지를 좀 설명드린다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그래요. 소위 신흥개도국들,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 브라질 등등의 다양한 신흥개도국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중산층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피라는 기후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는 문화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취향 소비 대표 아이템이다. 소위 프리미엄 커피, 비싼 커피도 내가 즐겨 마시겠다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굵직하게 나타나고 마시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탁 올리고 이런 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커피 여행을 다니는 프리미엄 커피 소비자다. 이런 소비 트렌드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커피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특정 커피에 빠져있는 소비자들은 다른 커피로 안 옮겨가요. 그만큼 산업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영향이 덜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자동차 소비를 줄이고 내구재 소비를 줄이지만 경기 침체가 와도 커피 소비는 안 줄인다. 왜냐하면 기후식품이니까. 그런 면에서 커피 산업이 매우 유망하다라고 평가 내려지고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 영역의 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커피 산업,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이 뭐 방송에서 해외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관찰하면 트렌드를 잘 관찰하면 투자의 해법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커피도 뭐 그런 이제 트렌드에 계속 민감하니까 그럼 어떻게 커피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전기차가 크게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에 투자하듯이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 그 장난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듯이 커피 산업이 유망하다고 평가되어지면 또 커피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영역이 주로 이제 주식.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아는 커피 업체들은 비상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업체는 비상장이고요. 주로 대형 커피숍 기업들이면 아마도 다른 나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스타벅스, 네슬레, JD 피치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비상장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유 업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요 커피 재료를 납품하는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 편의점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커피 상장 회사뿐만 아니라 커피 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커피 빈, 원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구리에도 투자를 하고 비철금속,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팔라듐에 투자하듯이 네. 역시 커피 원두에 투자하는 커피 원두 ETF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피에 투자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겠다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드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커피 그렇습니다. 투자가 딱 그 커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접 산업들까지 좀 넓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아빠들을 위해서 아빠 육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생각실천연구소의 김진선 소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빠랑 좀 더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오늘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선 소장님과 함께 오늘 할 주제를 바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제 보여주세요. 365일 아빠가 필요해. 아빠 육아 입문법. 일단 소장님도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육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럼 그 아빠 육아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양육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육. 예,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예, 돌보는 거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이렇게 육아에 전담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은 육아를 지금은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가장 큰 거는 저도 이제 아빠가 처음이었잖아요. 열심히 애를 분명히 돌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싫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되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나오긴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애를 한번 키워볼게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님이 허락을 좀 해주셔가지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내님. 네. 네. 사실 엄마나 아빠나 아이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를 직접 이렇게 전담해서 맡기 시작하면서 이건 진짜 힘들었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적응하는 거였던 거예요. 적응. 그러니까 살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도 처음 결혼하고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남자들은 더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근데 아이를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만 돌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도 돌봐야 되지만 살림도 해야 되고 간단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응하는데 최소 3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3개월 동안 많이 싸웠어요. 저도 육아를 하지만 저는 몸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막 그러니까요. 근육통이 생기고. 맞아요. 제가 막 그래가 지금 PD님은 우울증이 생겼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정도로 많은 지금 피로가 쌓이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저거였어요. 우울증이요. 진짜요? 네, 2, 3개월에 한 번씩 와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사회생활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만 보게 되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 이 이야기하면서 풀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머니끼리 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남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도 좀 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아 후에 좀 달라진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빠 육아를 하려면 이건 좀 기억해라라고 하는 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부부는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전우끼리 왜 그래 저리 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싸워요. 분명히 부부끼리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 우리는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니까 싸우고 나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일이 좀 커지는 거죠, 문제들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리는 게 함께 가는 거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저희 아내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맨날 농담하시 왜 나보고 군인이라고 그래 되게 싫어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를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살림도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설거지 10번씩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이게 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구나 살림이나 아이 돌보는 게.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엄마를 인정해야 된다. 그 엄마의 그 노동의 가치가 액수로 하면은 뭐 몇 천만 원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뭐 이게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돌봄 하시는 분들을 쓰게 돼도 월에 200은 줘야 되잖아요. 좀 더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요. 그것만 해도 2,400이 넘잖아요. 거기에 아이 키우면서 교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내가 아이를 돌보니까 부모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부분 액수까지 하면 최소 5천 이상은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전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셀러리닷컴 같은 데서 조사해 보면 전업주부 연봉 1억 2천만 원. 미국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 돌보는 분들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좀 자존감을 좀 올려가면서 아이 돌보고 살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직접 또 경험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더 와닿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를 하려면 물론 돌보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친해져야 되고 아빠 싫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키워드와 함께 만나볼게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빠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육아 실전편. 그러니까 사실 아빠 육아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애착이 잘 형성됐으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우리 소장님처럼 이제 중간에 뛰어드는 그런 아빠의 경우에는 이미 아이는 엄마랑 친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엄마 껌딱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엄마에서 떼어내서 하면 싫어 아빠 싫어 나 엄마랑 놀래 할 수도 있고. 보통 근데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정상이다. 왜냐하면 주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저한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난 아빠인데 엄마보다 우리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엄마가 1순위 맞다. 엄마 껌딱지가 맞다. 그게 한 초등학교 전까지는 엄마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내 아이가 나를 낯설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왔거든요. 집에 오면 회사 8시쯤 퇴근했으니까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볼 수 있는 시간 20-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요일쯤 되면 낯설어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놀아주면 또 좋아했다가 이게 되게 반복됐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인정을 하시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고민해 보는 게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엄마랑 잘 생활하는지 뭐 좀 엄마를 잘 존중해 주는지 아니면 엄마랑 많이 싸우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빠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빠 싫어라고 저희 아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 키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내랑.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이제 엄마 껌딱지인 아이가 아빠와도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지금 시간을 좀 더 같이 많이 보내는 거, 그리고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2가지 얘기를 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는 것 중에 일정 시간을 좀 투자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8시에 20분 동안 매일 핸드폰 안 보고 애만 쳐다보기. 뭐 그런 식으로 시간 정해서 20분 사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아빠가 나랑 쳐다봐줘. 그런 거 하나 있었고요. 2번째는 엄마를 좀 우리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엄마를 좀 쉬게 하시고 제가 아이랑만 많이 돌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좀 해가면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저는 아이랑 뭐 1박 2일 정도 여행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아이가 엄마도 없잖아요. 그럼 아빠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갔다 오면 아빠랑 관계가 좀 좋아져요. 저도 이제 최근에도 저희 아들이 한번 갔다 왔고요. 근데 이게 아이랑 그 영유아뿐만 아니고 초등, 중등 돼서도 저는 좀 같이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갔다 오면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아빠 뭐야 이러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두 사람만의 또 그런 케미가 또 생기는 거니까 엄마는 그럼요.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 맞습니다. 엄마가 반대하는 보내놓고 엄마가 절대 카라멜 먹이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사주고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 그럼요. 솜사탕 많이 사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친해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훈육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빠가 훈육하는 건 또 엄마랑 다를 수 있거든요. 네. 훈육에 관해서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대물림이라 얘기를 해요. 저는 아버님한테 많이 혼나고 맞고 그리고 자라왔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아들한테 훈육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하겠죠.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이랑 어떻게 생활했었나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저희 아이 육아휴직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육아휴직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육을? 훈육을 그러면 우선 먼저 아까 이제 친해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화가 난 건가, 애가 잘못한 건가를 좀 구분해야 될 게 좀 필요해요. 보통은 애가 잘못했다기보단 뭔가 한 행동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났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가 아니고요. 훈육을 한다는 건 사회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를 알려주는 건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사회화 교육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아이랑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하기 전에 생각을 딱 차분하게 해보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아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난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타당한 훈육인가. 맞아요. 그리고 그 훈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화 교육이라는 관념으로 접근을 해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월수금 이제 본방송 마치고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에 이어지는 날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훈육 방법을 포함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 여행을 어디 가면 좋을지 이런 내용까지 유튜브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잠시 후에 상클 2교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아이들과 한 1m 정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육아여행, 또 육아여행 관련해서 책도 쓰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자님께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추천을 강조해서 추천해 주신 부분이 바로 육아여행이니까 저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생각실천연구소 박진성 소장님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넣어뒀던 두툼한 외투를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3월답지 않게 영하권 추위를 보이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풀려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15도 안팎으로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한파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전북 동부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오늘 아침 영하 7.5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영도 안팎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한파주의보는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청주 4도, 광주 5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주 14도, 부산 17도로 금세 온화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온화한 봄 날씨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반짝주의 때문에 꽃들도 놀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이럴 것 같아요, 꽃들이. 그래도 낮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 자, 우리 꽃들도 우리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네, 사실 봄이 되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듭니다. 날씨는 좋은데
아이들과 어딜 가면 좋을까? 주말 계획을 월요일인 두 초부터 벌써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딱 마침 네. 유튜브 상클 2교시에서 아빠 육아 전문가 김진성 소장과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육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기억에 남는 여행 어떻게 할 수 있을지부터 연령별 추천 여행지까지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혁 씨도 잘 들어주시고 기대됩니다. 우리 상클이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꿀팁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지나가